네, 오늘 결 2회차 이제 녹화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빅모빌리티의 서대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택시를 타고 왔고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택시에서 에너지를 좀 모아서 왔습니다. 원기옥처럼. 맞습니다. 모아야 될 이유가 있으셨어요? 에너지가 좀 부족했다니 아니면 어제 전날 좀 피곤하셨다니 뭐 그런 이슈가 있었을까요? 40대 창업자의 에너지는 매우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빵 터트리기 위해서 와. 조금 모아서 왔습니다. 한 번에 빵 터트리기 네. 위해서. 사실 오늘 얘기하는 대화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이제 몇 번 배웠을 때 그 삼국지의 덕장 같은 네, 유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따르고 그리고 한 번 뵌 분들은 이 대표님의 매력에서 못 헤어나오는 그런 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그 매력을 계속 꾸준하게 다정하실 수 있는지를 정말 전격 탐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오늘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워낙 그 앞서서 대표님의 정체성을 다정함이란 말로 계속 반복해서 좀 유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음 아까 계단에서 내려오시면서 네. 뵙는 것도 정돈되어 있는데 과하지 않고 맞아요. 몰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요받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지금도 보면서 다정함에 대한 정의를 좀 오늘 좀 새롭게 한번 느껴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정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경상도 남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 주셔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사회화되면서 열심히 노력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풀어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대규 대표님의 어떤 그 성격이 정말 이제 눈에 띄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계속 사전 대화를 좀 하면서 느낀 건데 차분하게 정제되어 있으시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점점 더 이렇게 발전시켜 오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질문들로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원래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좀 깨는 듯한 있었는데 혹시 과거에는 좀 본인이 좀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부터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장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반장을 많이 했고 어찌 하다 보니까 한번 반장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계속 반장을 나갔고 그때부터 좀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쟤 착해, 쟤 좋은 애야, 착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 미움받을 용기가 조금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성장하게 됐어요. 농구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면서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을 맡으면서 전체를 아울러야 했고 그리고 군생활도 장교로 하고 모든 과정에서 계속 리더 역할을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착한 리더, 미움받을 용기는 없었지만 착한 리더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만 있었지 거기에 다정함이 깔려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고향이 대구예요. 경상도고 저희 아버지도 워낙 경상도스러운 아버지셨고 그런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다정함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바른 사람 그리고 좀 착한 사람 주변에서 다 훌륭한 친구야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 다정함이라는 키워드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시기는 오히려 최근에 창업을 하고 오히려 이제 40대가 되면서 조금의 마음의 여유와 저만의 색깔이 생기면서 최근에 오히려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국타이어라는 회사에서 2009년에 입사해서 14년 정도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팀장까지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예의 바르고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캐릭터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최연소 핵심인재, 최연소 주재원, 최연소 팀장, 한국타이어 최초의 신사업기획팀 종류별로 다 해보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뤄봤는데요. 근데 큰 조직에서 뭔가 바른 사람으로
예의 있게 일만 열심히 해서 성장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원치 않았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정치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한 14년 정도 조직 생활을 통해서 많이 부딪혀봤고 깨져도 봤고 상처가 영으로도 받고 이제는 좀 내가 원하는 나의 색깔을 찾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느 순간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울 속에 보이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파란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거울 속에 있는 서대규란 사람이 타이어 색깔인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명함에 쓰여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저는 서대규란 사람인데 한국타이어 마케팅 전략팀 과장팀장 서대규. 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저라는 사람이 아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나의 사업을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다. 조직 생활에서는 상처도 받았고 용기도 얻었고 미움받을 용기도 얻었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방향성과 내가 원하는 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다정함이라는 키워드가 참 좋았던 게 저는 원래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던 사람인데 조직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날카로워져 있고 어느 날 저희 친한 동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규야 너 요즘 변했단 말 되게 많이 들어. 너무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때가 제가 해외 주재원 생활할 때였는데 해외 주재원들이 좀 생활이 터프합니다. 저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현지에서는 현지 직원분들한테 야 너는 우리나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 제가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너네는 노동법에 다 걸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우리 문화를 이해 못해. 라고 싸대기를 맞고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본사나 유럽 본부에 있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은 뭔 헛소리야. 우리는 한국 회사인데 시키는 대로 해. 여기서도 싸대기를 맞고 양쪽에서 싸대기를 맞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큰 조직일수록 사실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개인이 잘못한 걸로 좀 마무리가 좀 대부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피해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 좀 힘든 터프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와 저희 스웨덴 법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이었나 봐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안 그랬던 사람이 요즘 뭐만 전화만 하면은 무섭게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고 저도 제가 변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황도 얻었었고 담낭 쓸개도 됐었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이러한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어서 나는 원래 예전처럼 착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이 돼야겠다. 아까 덕장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어릴 때 유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조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조조가 훨씬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유비 같은 사람이지만 뒤로는 속으로는 조조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뭐 숨긴다는 게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대하지만 내면에서는 힘을 가지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유비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강한 개인이 되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를 좀 계속 만들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단정함이라는 키워드가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단정함. 다정함. 다정함. 예, 다정함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참 좋은 게 스스로한테 자신감 있는 사람이 타인한테 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정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자신감은 충만하신데 자존감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본인이 예전에 하셨던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생활에서는 아마 되게 높으셨을 건데 창업신에 오셔가지고는 오히려 자신감밖에 드러나지 않아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기도 하고 속이 비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그래서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켜켜이 좀 많이 쌓여왔어요. 그게 다정함으로 좀 스스로에게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타인에게도 그걸 많이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정하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건데 이런 키워드가 저하고도 붙을 수가 있구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다정하다는 게 사실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고 어느 정도 내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만 사실 그런 태도와 어떤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데 대표님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드러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더 맥락을 알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드는 지점이지만 그 뒤에선 굉장히 치열하게 조조처럼 그 내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치열하시지만 결국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게 다정함으로 드러나는데 이 과정이 사실 엄청 쉽지 않은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저는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사실 만약에 분명히 내일 터질 것 같은 주식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너무 오늘 뭐 원래 유진님은 알고 코치님은 처음 뵙지만 이제 친해졌으니까 아무리 친해져도 이 주식 종목을 제가 두 분께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알려줄 거예요. 내가 300% 벌고 이제 100% 벌 수 있을 때 알려준단 말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다정함은 저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다정한 사람이고 싶고 그 정도 여유는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제 결이자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드립니다.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그때 왜 유진님이 그걸 부탁했는데 하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의 실망하는 표정을 보고 났더니 마음이 불편하고 저는 약간 인생의 제 개인적인 좌우명이 후회할 일을 최대한 만들지 말자가 제 개인적인 좌우명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인간은 후회의 동물이잖아요. 누구나 후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후회를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후회가 별로 안 남습니다. 저는 매 순간의 다정함이 제 최선이고요. 저를 위해서,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다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도 자연스럽게 좀 많이 걸러져요. 이렇게 다정하게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감사하다, 고맙다, 다음에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너무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알아주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엔 내가 힘을 빼도 되겠다. 저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걸러지는 계기가 금방 생각보다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판단할 수 있는 또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해서 다정함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게임 이론의 팁포텟 전략도 생각나네요. 맞아요. 말씀 들으면서 실제 이제 대표님의 이제 어릴 적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것도 불과 한 3, 4년 전까지 실제 이제 의도적 착한 청소년기와 이제 또 청년기를 보내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본질적 자기다움에 대한 변화를 지금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본질적 자기다움이라는 건 그 아까 다정함이라는 어떤 이제 전환적 계기가 있으셨던 거고 주재원 생활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어떤 물리적인 환경 내에서 여기서 표현을 쓰자면 싸대기도 맞고 이래서니 저쪽에서 싸대기 맞는 경우에서 결국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다움이라는 키워드를 찾았고 가장 자기다움 또 스킬이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다정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인데 그게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계셨고 이걸 뭐 득템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개발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전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릴 적에 분명히 착한 어린이로 보여지기 위한 부분들로 살아오면서 혹은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안에서도 가끔씩 막 꿈틀꿈틀했던 그런 다정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좀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그게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자연스럽게 나왔다거나 그랬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다가 친한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다정함을 막 쏟아내면서 나도 모르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힐링 받았다 뭐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조직 생활을 20대, 30대를 다 대기업에서 직장인으로 보냈었는데요.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20, 30대 때 대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뤘어요. 있었던 조직에서.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이제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열심히 했고 실적을 냈고 그 과정에서 자기 다음을 찾아 나가는 노력은 상당히 못했어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다음을 많이 잃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다시 찾고 싶어서 타이어 색깔이 아닌 서대교라는 사람의 색깔을 찾고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정함이라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저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다정함이라는 키워드 생각을 많이 못했었을 때였으니까 나답게 살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을 좋아해요. 약간 하드워커이고 잘하고 싶어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큰 조직일수록 새로운 건 쉽지가 않아요. 이미 80년, 9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개인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올라감에 있어서 답답한 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할 때는 일에 좀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에 몰두해 있지만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변화를 하고 뭔가 변화하는 외부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더 좋은 색깔을 입히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는 뭐 다정함이라던가 뭐 매너라던가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구조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들 그거를 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조직적인 문제들의 한계를 좀 많이 느껴서 나의 일을 시작한다라면은 좀 더 나답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커리어와 네트워크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나답게 자기 다음을 찾아가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창업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야, 그럼 다정함이란 지금 말씀 나눴던 저는 다정함이라는 지금 보여주는 최근에 이제 그 대표님을 가장 잘 표현한 정체성의 워딩보다 그 자기다움을 찾아오는 그 여정이 네. 실제 그 결이 저는 되게 좀 뚜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되게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뭐 as is to be죠. 이런 자기다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지금 좀 자기다워지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고 아직은 뭐 become은 아니겠죠. becoming 단계이겠지만 정서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즉 자기다움을 몰랐을 때와 자기다움을 인식하고 자기다움의 여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정서적으로 아까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보면 기술적인 것도 있고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기술과 지식을 가동시키고 효율화를 시키는 건 태도적인 측면인데 저는 그 태도가 정서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정서적인 어떤 몰입이 있을 때 이 기술과 지식에 대한 일의 능력들이 더 저는 생산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다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식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좀 정서적으로 좀 어떤 효율이나 아니면 과업에 대한 진척도들이 좀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조직에서 똑같은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아무리 자기다움을 찾고 노력을 해도 그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서적으로나 아니면은 피부로 느끼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큰 대기업에서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이라는 제가 만든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었고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제가 저의 외부 환경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태도, 제가 생각했던 방식, 제가 생각했던 나다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조금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서 상태는 확실히 지금 나다움을 자기다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행복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일상에 대한 에너지 지수가 되게 높은 편인 게 지금은 제가 저희 팀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보고 싶어? 해봐. 예상되는 손해가 얼마야?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그 정도? 감내하자.
우리는 실패 경험을 켜켜이 쌓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1도 없어. 시간을 쓰든 아니면 돈을 쓰든 다른 에너지를 쓰든 우리는 그게 쌓여야지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보자.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경험주의자적인 사람인데 대기업에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실패하면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책임을 못 지고 그 위에 있는 임원이 총대를 메야 되는데 그 총대를 메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수많은 실패 경험을 같이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정체성을 좀 쌓아 나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일을 하니까 정서적으로 평안하죠.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과거엔 못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지금도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고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누구나 초심이 있을 때는 지금도 초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 초기에 정말 제 공동창업자분하고 뒤가 없이 지금도 그렇지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우리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평안한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나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베푼다는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전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제가 제 에너지가 가다가 막히는 케이스가 지금은 없거든요. 과거에 조직 생활할 때는 너무 수많은 상황에서 막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통신 관련된 이제 R&D 사업을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컨소시엄 하면서 배웠던 건데 와이파이 통신 같은 게 저는 몰랐는데 지금도 여기서 계속 써가지고 있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장애물이 있고 하면은 통신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와이파이 전파가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사람의 관계도 에너지가 주고받고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보이고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거든요. 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스웨덴 좀 살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올 연말에 나의 통장의 잔고보다 내년 잔고가 100만 원이라도 늘어야지 안정감을 느낍니다. 성장이 있어서도 내가 올해가 작년보다 뭐가 좋아진 것 같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과주의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도 내가 이만큼 베풀었고 에너지를 투여했는데 통과가 돼야지만 사람이 신이 나거든요. 근데 과거의 조직 생활에서는 한계가 좀 왔었고 근데 지금은 보내는 족족 피드백이 오고 더 새로운 더 좋은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그 과정이 유실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한 상당수는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저답게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대표님께서 빅모빌리티에서 이제 그동안 켜켜이 쌓아오신 이런 문화적 코드를 언어화해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빅모빌리티에서 일하는 방법 10가지. 근데 그 중에 7번이 제 기억에 그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업무를 할 때도 이 다정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넣으신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네. 내부 임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은 당연히 고객이 또 되어야겠고요. 저희를 둘러싼 모든 분들에게 저는 다정함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저희의 비즈니스 그리고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다정함과 배려와 존중은 어디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도 당연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저는 참고로 되게 F예요. 되게 F인데 일을 하면서 T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변명인데요. 제 직원분들 중에서도 사회화된 T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회화되지 않은 T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이들을 관통할 수 있는 게 저는 다정함이라고 늘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정함이 기본이 되면은 소통이 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생겨요. 근데 의외로 예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정말 능력은 없는데 사람은 좋아. 사람은 별론데 일을 너무 잘해. 너는 누구랑 일할 거야? 둘 다 밸런스 게임. 둘 다 일 안 하겠다. 혼자 하겠다. 저는 스타트업에선 그렇다고 봐요. 둘 다 하고 전 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채용할 때 딱 저렇게 저희 뭐 다정함이 최고의 지능이다.
저희의 일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저희와 결이 맞을 것 같은 분들을 최대한 뽑고요. 스타트업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귀한데 뭐 아까 그 극악의 밸런스 게임에서 어떻게든 한 명을 급하니까 뽑아야 된다고 해서 뽑는 순간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빅모빌리티가 일하는 방법을 포스터화해서 10개 키워드 뽑아놓고 저희는 이렇게 일하고 실제로 저부터도 이렇게 일하는데 그 중심엔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이런 얘기를 대놓고 물어보지 않고 에피소드들로 풀어봅니다. 아, 연애도 하고 계신가요? 아, 보통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시고 하셨나요? 그러면서 좀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주변에서 듣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난 대규랑 일하고 싶어. 대규랑 일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거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저는 다정함이더라고요. 다정함이 지능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 다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생각했던 착하기만 한 사람인데 저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제 주변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다정한 분들이란 거는 뭐 눈치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드립도 잘 날릴 수 있어야 되고 좀 일본어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유도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 그런 모든 것들이 다정함에 일 잘하는 사람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 대표님 별명 중에 하나가 빠른 손 서대교거든요. 아, 빠른 서대기. 아, 네. 서대기. 왜냐면 대표님이 언제 연락을 드려도 전 가끔 챗봇 수준의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르게 답변을 주시고 빠르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정한데 그 빈도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양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 착한 아이, 유비가 되고 싶었던 어린 친구가 속에는 조조라는 조조. 사람을 집어넣고 일하는 거와 비슷할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2009년도부터 매일 정장을 입고 다니면서 넥타이를 매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같이 미팅을 할 때 빔 프로젝터 같은 것들을 매번 설치를 했었어요. 완전 옛날이죠. 그럼 정장 입고 뛰어가서 윗분이 설치하라 그러면은 빠르게 설치하고 그러다 바지도 한 2번 터져보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왜 드리고 있냐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된 거죠. 일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다정한 플러스 그리고 상대방이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 받아야 될 대상이 30명, 5명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 주시는 것들 저희도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민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민해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일주일 고민해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 들어야지 이분이 30명의 회신을 받아서 그 다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배웠던 게 칼같이 배웠던 게 회신은 무조건 24시간 이내 그걸 넘기지 않는다. 뭐가 되더라도 저는 거기서 되게 조금 더 차관의 스타트업이니까 바로 보낼 수 있는 건 1분 안에 일부러 그랬던 것도 있어요. 정주영창업 경진대회 할 때에도 제가 가장 빨리 답변을 늘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다들 아세요. 빅모빌리티는 가장 회신이 빠르고 가장 적극적인 팀이다. 다음에 혹시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 혹시나 의견을 물을 때 빅모빌리티에 먼저 물어봐야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표님 좀 의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좋은 관계들이 계속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일주일 뒤에도 똑같은 답변을 줄 거고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거라면은 지금 드리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죠. 이거는 일하는 스킬이 는 것도 있지만 다정함이 더 배가 된 것도 있고 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대표님들이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일주일 뒤에 보내지 뭐. 회신 기한이 일주일 뒤니까 일주일 조금 더 지나서 보내고 저는 그냥 미리 보내버리죠. 거기서 또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게 또 다정함으로 또 발현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들 만나면 늘 그러세요.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내세요? 챗봇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정중창업 경진 때 할 때만 해도 AI 에이전트도 없었잖아요. 다 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보내는데 그게 저는 상대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쌓여서 제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배려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관계는 서로 축적되는 거라고 봅니다. 전 그 시작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말씀 중에 가정하면 지능에서 시작된다고. 네. 그게 저는 자칫 잘못 들으면 되게 뭐지? 이거 좀 나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되게 적확성 있게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서대규 대표님의 지향하는 본질과 본인 다음과 일하는 방식과 사업의 형태가 정말 온라인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좀 성찰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이 대화의 시작이 보면 그런 게 있으셨잖아요. 사업을 하게 된 부분들도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되게 많이 인식했어요. 환경이 바뀐다는 건 또 적확성 있게 얘기해 주셨던 게 판단의 과정과 결단의 시작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구조인데 그걸 이제 사업을 하면서부터 가져왔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다운 결단을 사업의 어떤 방향에 묻어내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규명한 거죠. 그냥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인포멀한 걸 포멀하게 좀 드러내어서 적어도 이게 머스트 두잉인 거죠.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고 다른 개인들의 고유성도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조직에서는 이 머스트 두잉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의 판단과 결단의 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제 우리 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주셨던 부분들이고 그 전에서도 그 안에서도 정말 인사이트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즉시하면 되잖아. 적시성에 대한 부분들 그게 누군가도 또 나한테 그렇게 대접해 줄 거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인사이트가 컸던 포인트 그게 정말 온라인이 잘 되어 있었다는 부분들 빠른 손이 아니라 정말 자상하고 정말 착한 손인 거죠. 결국은 보면 그게 결국은 지능이 높았고 누군가에게 유용하고 누군가에게 성과가 나고 그 성과는 또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구조가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들이 되게 성찰이 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을 할 때 보면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저희는 개개인의 자율성을 되게 추구하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업무를 좀 요청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작두콩차잖아요. 작두콩차를 좀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작두콩차를 그럼 보통 회사를 다닐 때에는 야 작두콩차 만들어 봐 이 얘기만 해줘요. 카드 하나 주면서. 근데 저는 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작두콩차를 사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회장님이 거기 꽂히셨대 작두콩차에. 그리고 작두콩차는 웬만하면은 판교 현대백화점 가서 어디 매장에 사와. 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 제일 좋은 게 뭔지. 왜냐하면 좋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느낄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올해 고가를 우리 부회장님이 주신대.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식과 도달해야 될 지점과 그렇게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짧게라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본인의 색깔을 묻히면은 일이 그렇게 틀어질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닐 때에는 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작두콩차 만들어 와. 이유나 배경과 이게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을 모르는 채. 전 이거를 스웨덴에서 주전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배웠거든요. 저희 스웨덴 직원들이 일을 주면은 안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죠. 왜 어제 바로 퇴근했어? 아니 나는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이 딱 있는데 시간대별로 너가 이거를 3시에 나한테 주고 나는 퇴근 시간 6시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배경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3시간 동안 내가 다른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이걸 끝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이게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A부터 Z까지 찬찬히 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성격에 너무 답답할 수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참으면서 제가 직접 다 했는데 늘 다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나고 봤더니 다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갑자기 뭘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면 갑자기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 일이 어디에 쓰이는 거면 너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은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아.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러면 그래서 이 일이 거기에 쓰이는 거구나.
이해가 되고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색깔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림을 드리면은 대부분 잘 해오세요.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저는 약간 다정함도 다정함이지만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작은 조직에서 빠르게 너무 옆으로 벗어나는 길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 내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본인들의 색깔도 유지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맥락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기대하는 사항과 방법에 대한 초기 의견을 이제 같이 전달해 주시는 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직원들이 의견을 올리거나 뭔가 요청을 올리면은 바로 답을 해줍니다. 요즘에 왜 MZ 세대들의 3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한참 전에 얘기이기도 한데 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사실 저희 같은 이제 기성 세대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질문하는 세대들을 보면 되게 답답해하죠. 근데 이제 사실 들여다보면 그 질문의 표면적인 질문은 되게 우리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되게 속뜻을 이면에 있는 속뜻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더 자상함을 발휘하면 그 안에 이면에 있는 적확성을 끄집어내면 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질문이거든요. 제가요? 그 많은 팀원들 중에 왜? 하필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그걸요? 그 일이 왜 꼭 필요한지 Why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What과 Why가 얼라인이 되는 부분도 이 상태를 이제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내가 일을 하는데 시간을 썼는데 그 결과가 엔드 유저인 누구에게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일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그 엔드 유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서대기 대표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늘 본질에 대한 자기의 어떤 진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결국은 타인과 일에 대한 정체성과 본질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적확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저는 그 MZ 세대 분들의 저도 나이런 MZ긴 한데 끝에 걸려 있는데요. 네. 3요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코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걸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어떤 일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유진님이 하시는 업무와 연결돼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왜요? 이게 우리 회사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데 유진님이 제일 잘할 수 있어. 좀 도와줘. 저는 사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와, 막 하고 싶어지네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저희 직원분들은 얘 대표님이라고 하지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그래요. 제 직원분들한테도 가끔 회의를 할 때 저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지만 간혹 정말 급하게 의사결정해야 될 때는 제가 대표니까 제가 어떻게든 최종 결정을 빨리 내야 되니까 제가 어떨 때에는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하고 하자라고 할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정답을 모르겠는데 이게 그나마 최선일 것 같으니까 해보자는 거니까 가끔 그럴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건데 믿고 따라했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가끔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은 다들 지금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이구나 따라와 주세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되더라고요. 그 3요가 저도 몰랐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도 딱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런 이제 빅모빌리티에서 일하는 방법 사실 1번이 작고 빠르게 일단 시작한다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행동력 이제 이런 걸 되게 중시하시는 게 여기서도 보이는데 말씀해주신 거에서도 보이고 다만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모든 어떤 요청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시다 보면 대표님이 집중하시거나 이렇게 몰입하실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어떻게 확보하시는지도 되게 동시에 궁금해지는데 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사회화가 엄청 많이 돼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멀티가 좀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재원 생활할 때에는 저희가 직원이 처음에 3명에 시작해서 스웨덴에서 나중에 26명이었는데 약간 은행원이었습니다. 제 방 앞에는 저희 직원분들이 스터디로 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의사결정해줘. 뭐 해줘? 서류 사인하고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 9 to 6면은 그때는
저희 직원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봐드린 이것도 우리 일이니까. 네. 제 일은 6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들 퇴근하시면은 그렇게 좀 살아왔어요. 그런 또 사회화가 좀 학습이 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뭐 결제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되게 심플합니다. 허리허시 거의 없고요. 해야 될 것들만 딱 하다 보니까 빠르게 피드백을 제가 해주는 게 제 시간을 버는 길이에요. 아, 오히려 네. 길게 보자면. 네. 그리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가 10번도 고민해도 더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지론이 10번의 기회가 있으면은 2번만 고민하고 8번은 해보자. 돌다리를 뭐 9번만 고민하고 돌다리 한 칸만 건너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그 사회화된 경험으로 2번의 고민에 모든 게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3번, 4번, 5번째, 6번째 고민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돌다리를 한 8번 건너보자. 고민도 2번만 하고, 산도 일단은 저기가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저 앞에 있는 작은 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 적어도 작은 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지금보다 잘 보일 거잖아요. 저희는 경험주의자고, 그래서 작더라도 빠르게 실행해보자. 그러면은 좀 더 갈 길이 더 보이더라고요. 그 인사이트가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 요즘 하나- 스탠포드의 디자인 싱킹의 화두가 네. 로지컬 싱킹이 디자인 싱킹의 또 다른 면모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디자인 싱킹에 되게 중요한 화두가 센싱한 만큼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그도 엔드 유저들에게 반응을 얻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얻죠. 그리고 그 최초의 프로토타입의 리프로토타입을 정직해가는, 그러면서 결국 완성품을 유형적 관점에서 완성해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말씀 또 나누면서 갑자기 그런 정리들이 좀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 아까 자상함은 자상함 아니라 다정함은 지능이다라고, 지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능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보면 유용함과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만족시킨다, 빠르게 해결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맹목적인 스피디가 아니라 실제 목적성 있는 빠르기, 되게 어질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구하고도 되게 맞습니다. 순발력하고도 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팀원들, 구성원들한테도 실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빠른 산출물을 내는 과정에서 그게 실패에 대한 결과물로서 평가자의 입장이 아니라 데이터인 거죠.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볼까? 리프로토타입을 가져갈 수 있는. 최초에 본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판단과 결단을 자기 다음으로 좀 반영하고 싶었던 이슈를 구성원들에게도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그들 스스로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스코프를 준다는 것이 why와 what을 동시에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아직 뭐 창업을 한 지는 만 3년이 안 돼서 아직 학고방 이것도 이번에 너무너무 초급 수준의 스타트업 대표긴 하지만 제가 뽑은 분들이잖아요. 제가 뽑은 분들인데 믿고 가야 되는 것들이 항상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저희 공동 창업자분하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뽑았는데 잘 안 되면 우리 탓이죠. 저분들이 이상해지면은 저희 탓이죠. 원래 이상했던 사람 뽑은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보고, 아니면은 너무 괜찮은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가 저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든 저희 탓이고 이사님도 탓이지만 제 탓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로 뽑을 거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이사님과 우리 둘부터가 얼마나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여기서 더 성장하고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부터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뭐 정말 몸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당연히 일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가장 고민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일을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사님이면 대표님이면 이렇게 쓸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좀 계속 깔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단단한 좀 문화를 만들고 있는 편이고, 집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2살 딸, 7살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아빠는 안 싸운 적이 없거든요. 연애 3년, 결혼 13년, 16년. 왜냐면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아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고객이 정답은 아니고 아내 말은 정답입니다. 네. 네. 근데 저희 딸이 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친구 누구누구네 엄마 아빠가 싸우셨는데 진짜 전쟁이 난 기분이었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안 싸우잖아. 엄마 아빠는 절대 싸우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 차라리 날 야단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부부싸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많이 하셨고 이제 지금 제 아버지가 칠순이신데 이번 설에 잠깐 내려갔더니 제가 이제 부모님의 아들로 살아간 지 43년째인데 지금이 제일 금슬이 좋으세요. 이번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아버지가 칠순이시니까 여기 머리가 좀 많이 빠지시고 하니까 어디서 탈모에 좋은 오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버지 머리에 발라주고 계신 거예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셨으면 제가 좀 더 빠르게 다정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래도 이제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차라리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밖에서 친구랑 싸워라. 밖에서 착한 어린이가 되고 착한 학생이 돼서 쌓인 스트레스를 엄마 아빠랑 동생하고 누나한테 풀지 마라. 그게 더 못난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배설할 필요는 없다. 어제 제가 친동생하고 오랜만에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재수 씨랑 조카도 같이 왔었는데 조카가 7살의 아들인데 요즘은 어린 유치원생들 그래요. 뭐 퀴즈 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큰아빠 우리 뭐 퀴즈 해요. 뭐 나라 문제 맞추는 거 얘기해요. 이러는데 저희 친동생이 아들한테 조카한테 누구누구야 엄마가 좋아하는 나라가 뭘까? 아빠가 좋아하는 나라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 조카한테 조카 이름이 만약에 민수면은 민수야 큰아빠네 집에서는 아빠가 좋아하는 나라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은 누나가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 저희 아내 이름이 수연인데 김수연?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어.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제 집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저희 딸한테 제 딸이 보경인데 보경아 오늘 누구누구 사촌동생을 만났는데 그 집에서는 엄마가 좋아하는 나라 이름 뭐야? 아빠가 좋아하는 나라 이름 뭐야? 그랬더니 미국, 독일 이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김수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행복이다. 네, 행복이다. 행복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밤에 첫째랑 같이 잡니다. 둘째는 엄마랑 자고요. 아직 어리니까. 밤마다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알지? 이래요. 그러면은 뭐? 이러면은 꼬마 대교 이야기 들려줘야지. 지금 한 만 6년째 7년째 거의 매일 밤마다 꼬마 대규가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쳤던 장난꾸러기 꼬마 대규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나씩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 6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 딸이 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창의력이 좀 좋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 딸도 가끔 제가 야단도 치긴 하지만 아빠는 다정해.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으니까 적어도 저는 모든 아빠들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딸을 키운 아빠들은 적어도 우리 딸이 어디 나갔을 때 나쁜 놈은 안 만났으면 좋겠고 적어도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빠보다 저희 딸한테 늘 그러거든요. 아빠보다 너한테 더 다정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친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정했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런 사람들을 좀 빠르게 좀 걸러내라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아는 60, 70대 어른 중에 가장 다정한 분이거든요. 처남도 그렇고 이런 집에서 사랑받고 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은 분하고 결혼할 수 있었고 저도 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요. 말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약간 또 일 얘기만 하면 재미없을까 봐 제가 또 가족 얘기를 하는 건데 가끔 그래요. 뭐 아내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뭐 특히 아내가 저한테 자기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제 이것도 사회화된 건데 그래 자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듣더니만 참 아빠는 좋은 남편인 것 같아. 엄마가 뭐라고 하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하잖아. 12살, 12살입니다. 12살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저희 딸은 완전 티인데요. 네, 어찌됐든. 네, 그렇게 해서 좀 집에서부터 행복한 저희 그 회사에서 빅모빌리티에서 일하는 방법에 10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행복한 개인이 되자라는 게 네. 있습니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일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음. 저희는 저희 회사 복지에 별거 아닌 것 중에 하나지만 연애와 결혼을 되게 장려하는 문화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만약에 유진님이 연애를 시작하셨다. 남자친구 생일날 유급휴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제 직원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본인 생일이 아니라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상대방이 와. 만약에 남자친구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생일이다. 그날 유급휴가를 드립니다. 와, 이건 굉장히 독특하네. 근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휴가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약간 다정함의 표현인데 일단 줬잖아요. 물어본다는 건 뺏는다는 거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제 잘 시간 보냈어 물어보면 돼. 좋은데요? 네, 굉장한. 줬다 빼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요즘 다들 멀리 사시잖아요. 저희 사무실은 판교가 있는데 저희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회사를 오래 다니시겠다고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아, 이거 듣고 예전에 몰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삿날 또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이삿날 바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께는 회사에서도 선물하겠지만 지금 저희도 젊은 팀이다 보니까 공약을 걸었어요. 가장 먼저 결혼하는 분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전을 하나 쏜다. 제가 그걸 위해서 한 달에 용돈 5만 원씩 모으고 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래요. 제 직원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보고 싶고 그리고 너무 이제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대표고 나이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니까 그 아이들의 대부도 되어주고 싶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빅모빌리티가 잘 되면 제일 잘 된 사람이 절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대부가 되면 좋지 않겠냐. 다들 잘 살길 바라고 과정에서 돈 빌려달라는 말 빼고는 다 얘기해라. 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진짜 표창을 주셔야 될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요. 이게 정말 밀도 있고 견고한 진정성을 갖고 계신다. 대표님과 얘기 나누면서 1시간가량 2번 울컥하셨어요. 그 포인트가 첫 번째가 남동생과 맥주하다가 형이 사과한 거 처음이다. 네. 이러시면서 이제 한참 올라오는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을 봤고 맞아요. 두 번째 따님에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어디야? 그러면서 엄마의 이름을 대었을 때 그리고 그런 본인이 평소에 했던 행위들이 결국 넘쳐서 누군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진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되게 울컥하셔서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 진심이었죠. 그래서 대표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다정함이라는 지능은 실제 보면 아까 유용성과 속도 또 하나 얘기하면 진정성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의도한 걸 행동해서 타인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와 타인이 인식하는 나가 동일한 부분들. 이 진정성. 이 세 가지가 서대규 대표님의 다정함의 지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에너지의 공명까지 이끌어낼 네. 수 있는. 네.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들으면서 사실 좀 한편으로는 또 되게 치근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세 가지가 강점만으로 작용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게 강점이 아니라 그게 또 하나의 저항들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줬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시각이 나에게 불편함이나 되게 부족함으로 인식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분명히 본인을 또 분명히 잘 회복시키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조직 생활을 할 때에는 이런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상대적으로 회사는 경영 조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방식이 서로 좀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그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회복은 힘들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은 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깨진 유리는 다시 테이프로 붙여봤자 금은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한테도 행복하자로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말자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깨진 마음은 결국 깨져 있어요. 아무리 테이프를 붙여도. 지금부터라도 일은 하되 너무 우리는 스스로 멘탈이나 이 감정을 깨트리면서 일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됐죠. 깨져가면서 테이프 붙여가면서 빨간 약 바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온 거죠, 저도. 근데 그렇다고 저는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장 오래 알고 지냈던 사회인 분들은 다 그 회사에 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 잘 되길 바라는 분들, 다행히도 회사가 또 잘 되고 있어서 이런 시기에 또 감사하기도 한데 저랑 맞지 않았던 거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주변에 40대 직장인 지인분들이 야, 서 대표 창업 어떻게 해야 되냐? 창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누구님은 회사랑 잘 맞지 않냐? 잘 맞는 편이지? 사실은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15년, 20년을 몸담아 일한 조직에서 내가 잘 맞아서 다닐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계속 지켰으면 좋겠다. 나는 회사 마지막에 매일 출근하는 길이 모래 씹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상큼한 느낌으로 출근할 수 있는 제 회사를 만든 거고 근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또 이럴 이유가 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맞았던 거고 저는 일단은 용기를 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어떤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어떤 것들은 새로 집을 지은 거죠.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결국 자기다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스스로 알고 행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꾸준한 노력 그리고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실력까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직원분의 자녀분들이 대부를 요청한다면 해드릴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직원분들의 자녀분들이 대표님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놔두지 않네요. 그게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주 있고 다른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다른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기 회복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걸 회복하고 그런 저항들을 해결하기보다는 품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표님은 어떤 방법으로 좀 회복을 좀 권장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제 주변을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웁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언제 만나도 약간 남자들은 욕도 많이 하니까요. 야, 이 BS야 이러면서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기분 안 나쁜 그런 친구들. 오히려 좀 무게를 예, 덜어주는.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제가 좋아하는 책, 요즘 책을 좀 많이 안 읽긴 하지만 좀 미서빌리티를 위해서 책도 읽었는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채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주변에 더 훨씬 많거든요. 상황들이 사람도 그렇고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굳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떨어뜨려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근데 내가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나한테 연고가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다정함이 만들어 놓은 제 가장 강력한 연고들이 제 주변의 가족이든 친구든 지금 회사의 동료들이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하고 맛있는 거 먹어.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 계속 할 수 있어? 아저씨한테 와. 3명으로도 행복한 거야. 아저씨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 못했어. 자기를 믿어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분명히 몇 명 있으면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정함이 필요한 게 가정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그런 관계를 쌓아두면은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쌓아두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계속 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아저씨는 오늘도 개차바 같은 인간들 너무 많이 만났어. 다 내 마음속에서 벗어냈지만 내일 만나면 웃을 거야. 우리 회사를 필요하긴 하지만 마음은 안 줄 거야. 너는 너의 길을 잘 가고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저도 아직 젊고 어리고 MZ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되게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거를 좀 대신 갖기 위해서. 부러워서 시기 질투해. 우리가 너무 못났는데 굳이 와서 너 못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좀 눈에 띌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내가 이제 눈에 띄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다움으로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자기를 채워놓으면은 한번 이렇게 털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먼지거든요. 먼지 털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를 채워두면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이 건강함은 네. 이 센터링이라 그러죠. 그 센터링의 반대말은 그 콩수 속에 떠내려가는 부유물이라 그러는데 자기 주체성을 잃죠.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근데 너무나 센터링이 잘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 그 건강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세 번째 울컥함을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회복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채웁니다. 이미 그 눈빛에서 하나씩 올리신 게 아니라 그 보기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서 순서를 정리하시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부터 얘기할까? 그 빠름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있는 데서 벌써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강건함, 센터링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실제 왜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실행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으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커플링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흔히 뭐 아가리 파이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어른스러운 모습인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의도가 있으면 의지가 있는 그런 건강한 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하네요. 앞으로 대표님은 본인에게 어떤 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대표로서, 혹은 사업의 파트너로서, 혹은 예비 대부로서, 아니면 또 친구들로서 본인이 좀 바라는 앞으로의 본인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지향점, 그리고 또 사업으로서의 좀 더 남은 숙제들, 어떤 부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뭐 본업이 여러 개가 있지만 아빠기도 하고 일단 스타트업 대표이기 때문에 너무 두 분하고의 사전 대화부터 즐거웠어가지고 회사 소개도 살짝 안 하고 간 것 같아서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빌어서 설명드리면서 좀 그런 목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마 두 분도 길에서 흔히 보셨을 만한 트럭들이나 버스들이 길에 참 주차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대형차들은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이 한 2,6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무려 6대 중에 한 대 수준이 450만 대가 트럭 버스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의 유부지들을 저희가 임대해 와서 이런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전국에 50개, 약 5만 평, 축구장 25개 정도 크기의 화물차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한 1000여 대에 가까운 트럭과 버스들이 주차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 본업이 스타트업 대표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화물차 밤새 불법 주차 문제, 길에 세워진 트럭, 버스들을 야간에 승용차가 못 보고 아니면 오토바이가 못 보고 1년에 한 통상 한 200건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요. 박으면 무조건 죽거든요. 무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화물차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화물차 밤새 불법차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전국에, 우리나라에 땅 되게 많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어딘가에다 대고 계시고, 화물주차장을 전국에 많이 만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빅모빌리티 임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사회 문제, 사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회 문제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결한 팀이 되었다는 거를 이 친구들한테 평생의 자랑거리로 저도 그렇고 만들고 싶고요. 예전에 그 토스라던가 이런 좀 잘 성장하신 팀들이 팀 책 같은 것도 많이 내셨잖아요. 네. 저희는 토스는 위대한 도전, 저희는 빅모빌리티니까 빅한 도전을 하든 저희 팀원들하고 제가 2018년에 책도 한 권 쓰기로 했었습니다. 작가기도 해서 저희 공동 창업자님도 작가시고요. 그래서 파운더랑 고파운더가 다 작가인데 저희 팀원들하고 저희의 이 빅한 도전을 가지고 나중에 책도 한 권 썼으면 좋겠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동료들이 본인들의 30대, 40대가 다시 돌아가도 이 선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멋진 아빠도 되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언제라도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주진 않을 건데 언제라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잘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 감독 장항준 감독님이 왕가사남 저도 보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잘 되시고 나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작가분도 유명한, 아내분도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김은희 맞아요. 작가님. 그리고 따님도 되게 사랑받고 큰 게 티가 나시는데 엄마인 김은희 작가님부터 장모님 할머니까지 다들 이구동성으로 딸한테 넌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라. 그 말이 전 너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희 딸이 아들이 그리고 저희 함께한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도 우리 대표님하고 또 한번 일해볼래. 뭐 그러면은 잘 산 인생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필요는 없고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그들의 20, 30대가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꿈은 이것조차가 너무 대단한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 주변을 더 행복하게, 다정하게 물들이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갑자기 약간 감동이 지구화라는 단어가 막- 다시 재해석이 되네요. 서대규 대표님이라는 지구 핵이 자기장을 지구장을 다정함으로 만들다 보니 서대규 대표님과 가족이라든지 연결된 사람들은 그 다정함의 자기장에서 서로가 그 다정함을 주고받으면서 핵도 지키고 그 표면적인 지구의 체제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말한 것보다 포장을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멋진 결인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저도 뭔가 모르게 뭔가 울컥울컥한 맞아. 거예요. 이 공명이 진짜 되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그물코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의 힘으로도 그 그물코가 전체가 다 들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대표님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우정에서도, 그리고 동료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축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고 그 과정에 굉장한 자기 단내림, 굉장히 뿌리 깊게 건강하게 잘 내린 나의 정체성의 정의, 그리고 이게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끝없는 성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그 그물코를 전체로 올려주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가 막 생생이 되면서 뭔가 엄청 그 따님 얘기를 할 때 뭔가 그 따님한테 이입이 돼가지고 뭔가 울컥울컥했어요. 네, 저희 딸은 참 멋진 친구고요. 이것도 그냥 에피소드인데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황타요라는 회사인데 판교에 있고 사옥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비싸게 유명한 분한테 구글 어디 건물 지은 그런 아키텍처 분한테 요청해서 지은 거라서 구경도 많이 오시고 저희 딸이 거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1층에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았을 거잖아요. 퇴사하는 날이었나? 그 다음 날인가 저희 딸을 한번 회사에 마지막으로 데려가서 사진도 찍고 어린이집도 다녔었으니까 저희 딸 이름이 보경인데 보경 아빠 이제 이렇게 멋진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이제 아빠 되게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일할 거야. 아빠 이제 여기 안 다녀 했더니 저희 딸이 그때 1학년이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1학년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1학년 2학년이구나. 네, 어찌됐든 아빠 어차피 이 건물은 아빠 것도 아니잖아. 아빠 아니지. 아빠 회사 하는 거잖아. 그게 더 멋진 거지. 평소에는 완전 쌉티인데 그래 주니까 뭐 그것도 티라서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그렇다고 생각해서. 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게요. 제가 가끔 힘들 때 저희 애들은 사실 거짓말 잘 못 하거든요. 저희 딸도 1학년 때 제가 회사에서 계속 사내벤처팀을 준비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마지막에 탈락하고 이랬을 때 학원 끝나는 딸을 픽업해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둘이 앉아가지고 쭈쭈바 하나 먹으면서 처음으로 제 딸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아빠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너무 다들 알아주지 않고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한숨을 팍 쉬더니만 아빠 나 몇 살이야? 너 초등학교 1학년. 아빠 뭐 39살. 아빠 어른이지. 아빠 어른이지. 나는 초등학생. 그렇지. 어른이 초등학생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른이라면은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어른이잖아.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약간 뭔가 땡 종이 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수소문해서 왜 이 사업이 자꾸 잘 안 풀리는지를 외부의 자문을 받아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진짜 주차장 최고의 전문가를 한 분 알게 됐고 힘들게 섭외해서 만나 뵙고 제 사업 소개를 드리고 그분이 지금의 공동창업자십니다. 네. 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힘을 얻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니까 아니면 얘는 나보다 후배니까 우리 팀원이지만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아직 경험이 부족한 친구니까 그냥 흘려듣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제 말도 그 사람한테 별거 아닐 거예요. 근데 의미를 서로 만들어주면은 그게 공명이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하고 에피소드 얘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면은 대부분의 어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네요. 어른이면은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애한테 물을 게 아닐 수도 있네요. 이런 에피소드 얘기를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아드님과의 에피소드는 없나요? 저희 아들요? 저희 아들은 좀 귀여운 게 저희 딸은 정말 예민했고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만 4년 동안 밤에 2시간 이상 밤에 잠을 스트레이트로 잔 적이 없어요. 너무 예민했던 아이고 힘들었고 그래서 원래 둘째를 좀 포기하고 있다가 제가 한국 딸 거의 최초로 남자가 1년 육아휴직을 내고 그것도 주재원이 끝나고 나서 금이 환영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도 잘리고 뭐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1년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놀았죠.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첫째가 잠도 잘 자기 시작하고 이제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엄마도 있고 그리고 날씨도 이제 좋아져 있고 한국이니까 그래서 둘째를 갖게 돼서 둘째는 되게 사랑둥이에요. 아들이지만 애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째와 정반대입니다. 누나가 이제 T로서 이제 야단 맞을 행동을 너무 해서 이제는 5학년쯤 되면 말 겁나 잘하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야단을 맞으면은 저희 아들이 슬쩍 다가옵니다. 네.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다 치웠어. 정말 이 사회야. 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왜 둘째들이 생존력이 강하다는 걸 느끼고 저희 아들이 말 진짜 예쁘게 하거든요. 말 너무 예쁘게 해서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아빠가 사는 나라 어디야? 그럼 뭐 김수현 이런 얘기하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멘트를 막 쳐요. 그냥 집 분위기 좋으려고. 막 아내가 화내면 자기 어차피 자기 얼굴 보면 화 안 나 이러면 왜 이러면 거울 봐봐 저희 아들이 그걸 따라해요. 따라해 하면서 막 엄마 거울 봐봐 화 안 나 근데 그런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네요. 이런 것들이 행복하죠.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뵈러 갔는데 또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하면은 우리 딸이 얼마나 사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이럴까. 뭐 가끔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깊숙이 박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흡수를 되게 잘하는 편이고요. 둘째는 너무 말을 예쁘게 해요. 첫째도 요즘 좀 많이 좀 사회화가 돼가지고 첫째도 너무 예쁘고요. 저는 뭐 행복하죠. 다 가졌습니다. 제가 요즘 아내랑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의 호시절이다.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 건강하게 잘 아이고. 자라고 있고 뭐 그 이상 더 욕심을 부리고 바라면 갖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너무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도 안 하고요. 아, 하나 또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2013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원래 스타트업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도 스타트업 팀장님이셨고 저는 대기업 그냥 대리 나부랭이었는데 그때 회사가 교육이랑 강의를 많이 하던 회사라서 그 회사에서 첫 결혼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결혼하는데 우리 회사의 첫 결혼인데 이대로 그냥 평범한 결혼을 할 수 없다. 야.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네. 거기 전문 사회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왜 어떻게 수현 씨는 대규 씨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저부터 어떻게 대규 씨는 수현 씨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현이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그냥 알게 된 만나본 분들 중에 가장 구김이 없는 사람이다. 구김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사랑받고 컸는지가 드러나고 이 사람하고 살면은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지켜주고 싶다. 저희 아내는 왜 대규 씨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냐라고 사회자가 질문하셨을 때 대규 씨는 자기가 이렇게 만나본 남자 이렇게 보고 한 남자분들 중에 가장 자격지심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살면은 행복할 것 같다.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전 제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농구를 할 때도 키가 작은 편이니까 거기도 가면 더 그럴 거고. 근데 한 번도 그거를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밥벌이 할 건 아니니까 즐거워서 하는 건데 모든 거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제가 가진 참 많은 장점에 대해서도 작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때 스웨덴 주재원을 마치고 1년 육아직을 하면서 양껏 못 놀았습니다. 아내랑. 일만 하던 사람이 1년 놀려고 했더니 제 책상 없어질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양껏 못 놀았거든요.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또 앞으로 한 10년, 15년 열심히 살아서 다음에 두 번째 1년을 쉬자. 그때는 진짜 양껏 놀자. 그 순간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진짜 행복한 가정. 대표님의 멋진 여정에 평안과 늘 이런 본질에 네. 대한 지속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너무 또 재미없게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대표님의 일과 삶이 전부 다 일치된 태도로 연결돼 가는 있지. 게 굉장히 느껴졌고 이게 선순환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점점 더 큰 공명으로 이어지는 게 느껴지고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정보, 말씀들 뭐 예를 들면 화물차주의 따님분이 이렇게 카톡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말, 그 아버지가 네, 좀 편해지셔서 너무 좋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화물차주 따님도 기억하시고 그 대표로서 하시는 어떤 책임감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다정함의 옷을 입고 직원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시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잘 되면 우리 직원들 덕분이고 못 되면 내 탓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을 때도 그분이 좋은 분이지만 뭐 여기 와서 안 됐던 어쨌든 그것도 다 내 탓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 실력 발휘도 하고 자기 개성 발휘도 할 수 있게끔 되게 큰 넉넉한 터가 돼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분의 그게 다치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이제 조금만 더 드리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아쉽지만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나눠주신 대화가 이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 이름이 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이 좋은 사람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사람마다 결이 다르겠고 네. 뭐 나무도 나마다 나이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이 좋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다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타인한테도 다정할 수 있고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다정함을 스스로한테부터 좀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서 오는 단단한 자존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일도 관계도 건강하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화려하고 되게 멋져 보이는데 그런 건강한 자존감과 다정함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멋진 결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삶도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자존감. 이것 또한 연결이고 일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일관성 있는 스토리와 에피소드 속에서 대표님의 다정함이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좌절 속에서도 계속 단단해져 갔고, 그리고 그게 점점 확산이 되어가는 과정, 가정, 직장,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도 그 이야기 속에서 돌아보게 된 지점들이 많았어가지고 오늘 가서 일기를 이만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코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좀 갑자기 사업이 하고 싶어졌다. 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추천. 물론 뭐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동요가 일어날 정도의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완벽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없는데 근데 실제 오늘 너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셨나? 네. 네, 자기다움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멘트에서 말씀 주셨던 자기를 아낄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다정한 사람이 결국은 타인에 대해서 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것 같으시고요. 늘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과 그 본질, 그리고 빠르기 속도, 그리고 아까 유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늘 우리 대표님과 대표님 주변을 잘 지켜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고 싶어졌다. 저도 되게 행복한 순간인 게 사실은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인터뷰를 하신다 그래서 제 나름에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멘트를 사전 질문도 주셨지만 하나하나 준비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너무 또 약간 지어낸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의 한 절반 이상은 그냥 두 분이 또 질문을 또 새롭게 그 상황에 맞춰 주셔가지고 진정성 있는 얘기들도 좀 많이 채워봤고요. 어떻게 보면 사족 같은 얘기들,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좀 많이 들어갔는데 다정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멋진 채널에 또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두 분이 다정함이라는 또 결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대해주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또 멋진 두 분을 배워서 저도 오늘 또 멋진 또 저 나름의 결이 하나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모빌리티의 직원분들 최근에 가장 시간을 또 많이 보내고 네. 계신데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회사분들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빅모빌리티 직원분들, 제 동료분들이죠. 우리 팀원들.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인생을 걸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요. 이 멋진 사람들을 모았다는 제 스스로가 너무 멋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7명이에요. 단 7명이 이 많은 것들을 정말 멋지게 해내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 7명이 모였을 때 회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드래곤볼 7성구를 이제 다 모은 것 같다. 소원을 빌겠다. 소원을 빌 테니까 같이 한번 잘 되어보자. 그리고 저희가 올해 또 목표로 하고 있는 바가 참 크고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직원분들한테 우리 빅모빌리티 2026년에는 닥치고 공격이다. 모든 인원들이 전력 공격, 전원 공격에 나선다. 공격의 최전방에도 제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고 그리고 화살도 맞을 거고 칼질도 할 거고 제일 후방에서 수비도 제가 할 테니까 끝까지 올해 한번 달성하는 경험을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달성하지 않으면은 또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 과정을 의미 없지 않게 행복하게 성장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원분들. 영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장 대표일 수 있어서. 네. 눈물 흘릴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서대규 대표님의
26년 올 2026년 빅모빌티의 닭공을 닭공. 응원하면서 네. 또 우리는 이 자리를 마무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